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사장님과 만나 일과 삶에 대해 수다를 떨어보는 시간 사장와수다입니다. 오늘도 저는 진행을 맡은 장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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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만나볼 사장님은 소셜벤처 기업 민들레마음의 손유림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사회적 경제 전문가이신 장능인 센터장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민들레맘 대표 손유린이라고 합니다. 저희 민들레맘은 2019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하는 일이 중증 희귀난치 질환 환아들과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으로 제품을 만들고 환아와 가족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센터장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장능인입니다. 사회적 경제 하면 그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이제 사회적 기업, 그리고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이제 포함하는 그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저희가 교육 컨설팅하고 지원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 시대에서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정확히 어떤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유사하게 사용되는 단어 중에 또 소셜벤처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그 두 가지 용어가 다른 건가요?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업의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셜 벤처는 벤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모험적 경영을 하는 것을 보통 벤처 기업이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회적 문제 해결을 벤처의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이랑 소셜 벤처가 막 크게 다르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비슷한데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소셜 벤처는 좀 벤처, 모험적 어떤 경영 방식이나 기술 혁신에 좀 방점을 두는 것이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뭐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나 혹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 전반적으로 하는 거 혹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데 좀 관심을 기본적으로 가지는 좀 제너럴한 표현이라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벤처기업이라는 용어도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벤처기업과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 각각의 특징적으로 혹은 장점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어떤 게 다를까요? 그 세 유형을 좀 비교하자면 소셜벤처는 사회적 기업과 그 벤처기업 딱 중간에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다른 점이라 하면은 좀 더 뭐 사회적 기업보다 뭐 지속 가능하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대기업이나 뭐 정부 공공기관 들과 협업의 기회도 더 폭넓게 열려 있는 것도 있고 투자 유치 기회도 열려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이 가장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에 크게 뭐 의존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어느 카테고리에 계세요? 저희 민들레맘은 처음에 그 사회적 기업 카테고리, 그러니까 저희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출발했다가 네. 그 소셜벤처로 좀 그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셜벤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사회에 굉장히 좋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이 일반 벤처 기업들보다 조금 약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그 일반적인 벤처는 주로 이제 그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잘 팔리는 거 뭐 이런 걸 잘 발굴을 하는 게 보통 벤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시장에서 잘 팔리는 걸 찾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좀 수익성이 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그 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에서 혁신적인 방법까지 찾아낸 어떤 소셜 벤처들은 뭐 결코 꼭 수익적인 부분에서 약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 용어에 있어서 이제 아까 좀 서로 헷갈리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 형태가 그런 벤처의 형태부터 비영리 단체의 형태까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들레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사회적 기업도 하셨다가 소셜 벤처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면에서 서로 이렇게 좀 융통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와, 이게 알면 알수록 재밌으면서도 살짝 어려워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가
대표님의 히스토리부터 좀 시작을 하면 요거를 저희가 좀 더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이 대표님을 창업의 길로 이끌게 된 건가요? 제가 대학교 2학년이던 시절에 와우. 그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사실 뭐 대학교 들어갈 때면은 보통 다 버킷리스트를 뭐 쓴단 말이에요. 대학생만 할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좀 썼었는데 내가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 그래서 평생을 봉사활동 다 그냥 지금 나가보자. 네네. 그래서 시작한 게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이었어요. 그 어린이병원에 가서 매주 3시간씩 그 중증 희귀난치 질환 환아들이랑 같이 그 노는 게 제 역할이었는데 의료복지 사각지대라고 하죠. 환아랑 거기에서 함께 생활하시는 그 어머님들 그런 분들의 삶의 질 이런 문제들을 좀 보고서 이 문제에 봉사활동 말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좀 기여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대학교에서 동아리 만들고 그 동아리가 점점 커져서 된 게 지금의 민들레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민들레 마음이라는 기업명을 들으니까 뭔가 마음이 조금 몽글몽글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저희가 아이들을 얘기할 때 민들레 홀씨 같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 그렇죠. 혹시 그 민들레 마음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그런 이름이 생기게 된 거예요? 저도 난생 처음 창업을 하는 거니까 회사 이름을 되게 멋있게 짓고 싶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뭐 회사 이름 지을 때 뭐 라틴어라든가 뭐 스탄디나비아어 막 이것저것 막 조합해서 막 지곤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막 그렇게 시도를 했다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막 멋있게 이름을 지어봤자 저희랑 함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이병원에 있는 아이들은 영어도 사실 잘 모르는 아이들도 많은데 그래서 좀 더 그 아이들이 쉽게 부를 수 있고 친근하게 말할 수 있는 단어로 가야겠다 싶어서 꽃, 민들레 거기에서 착안해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민들레 홀씨 그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 그 회사명에 숨겨진 뜻도 그러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마음이 바람 따라 그 홀씨가 퍼져나가듯 좀 널리 이어지면 좋겠다 싶어서 민들레 마음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에서 시작한 마음으로 비즈니스적인 기회는 어떤 걸 보시고 지금까지 오게 되신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영리기업이랑 네. 아마도 소셜벤처랑 뭐 사회적 기업이 이게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보통의 영리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어떻게 많이 벌 것인가 그거를 먼저 그 아이디어, 아이템을 먼저 정해두고 나서 창업을 결심을 하잖아요. 그렇죠. 생존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는 좀 달랐던 게 그냥 봉사활동 하다가 그냥 무턱대고 우리 아이들과 가족분들의 삶의 질 개선을 내가 좀 기여를 해보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창업 결심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창업 아이템을 찾기 시작했어요. 진짜 뭣도 모르는 그 때여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만의 2가지 원칙을 세우고 그 안에서 사업 모델을 만들게 됐어요. 2가지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대상자의 아픔과 슬픔을 좀 더 자극적으로 좀 포장해서 네. 뭐 사람들에게 좀 알리는 그런 모델들이 있잖아요.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너무 좀 싫었어가지고 아이들의 그런 아픔과 슬픔을 좀 자극적으로 활용하지 말자.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없고 아이들에게만 있는 미래적이고 희망차고 발랄한 이미지만 활용하자가 첫 번째 원칙이었고 너무 좋다. 네.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도움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이들도 다 생각이 있고 취향이 있고 다 하고 싶은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도 나랑 똑같은 우리 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문제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역할, 책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을까? 나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날 같이 그림을 그렸어요. 도화지에다가 크레파스로 그냥 그림을 그리다가 그 그림 속에서 뭔가를 느낀 거예요. 아이들이 사실 그림을 그냥 그리진 않거든요. 다 그림 속에 다 이야기들이 있고 맞아.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들으면 재밌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어른들도 이거는 감히 흉내낼 수 없겠다.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아이들의 그림을 활용한 지금의 사업 모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센터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저희 손유린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간단한 의지, 마음으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찾기 시작을 한 거고 일반 벤처기업이랑은 조금 다른데 사실 사회적인 가치 창출이 먼저 선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현재의 역할들은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아요. 트렌드의 변화라던가 가치의 변화, 모델의 변화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기업 또는 뭐 소셜 벤처가 또 이제 그 시장에서 유의미한 부분 한 개가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사회에 뭐 일종의 피라미드가 있으면 사회 저층부, 그러니까 좀 뭐 사회에 그늘진 곳이죠. 네. 그런 분들에게 어떤 기술 혁신이라든지 어떤 뭐 제도적 혁신 이런 거를 만들어내면 그게 전반적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제 이론이거든요. 엄청 멋있는 이론이네요. 예. 민들레 마음 같은 경우도 그 수혜자가 병으로 고통받는 좀 어린이 그들이잖아요. 네. 혹은 그 어린이들이 어떤 수혜자로서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또 생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참여를 하고 네. 심지어 그런 게 이제 시장에서 다시 또 팔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수혜자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가 다시 또 사회의 어떤 공여자 혹은 뭐 기부자가 될 수 있는 뭐 이런 모델이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은 이들이 수혜자이자 공급자이자 그냥 이 서클 안에서 같이 호환하는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하시는 거군요. 네. 오. 그리고 그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모델을 잘 개발을 해놓으면 네. 그런 것이 또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어떤 제품의 경향성을 바꾸는데도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민들레 마음을 좀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김에 소셜 벤처라는 이 컨셉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해외 시장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복지에 대한 것들,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것들이 되게 예전부터 어떻게 보면 당연시 되었던 문화가 있잖아요. 과연 이 소셜 벤처라는 용어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건가요? 이게 이제 보니까 1999년도에 미국에서 글로벌 소셜 벤처 경연 대회를 했더라고요. 아, 그게 최초로 소셜 벤처라는 용어를 그때 사용한 이제 기준인가요? 처음 이제 등장했다고 이렇게 저도 오. 알고 있는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벤처라는 개념으로 그 용어를 이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2009년도에 고용노동부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어떤 주무 부서인데 거기서 이제 사회적 기업의 형태 외에도 좀 더 어떤 역동성을 가진 걸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2009년에 그 소셜 벤처 경연 대회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그때 좀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실제로 이 소셜 벤처로서 뭔가 우리는 좀 일반 기업과 다르다 이런 걸 좀 느끼신 것들이 좀 있나요? 그렇죠. 예. 좋은 점도 있고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네, 좋은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보통 제품이나 브랜드를 좋아하고 구매하고 뭐 사랑할 때 다양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네. 뭐 어떤 뭐 요리 메뉴가 뭐 맛있거나 아니면 어떤 옷이 멋있거나 막 그런 이유로 제품과 브랜드를 좋아해서 그렇게 구매하게 되는데 소셜 벤처는 그런 장점이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면은 그 어떤 식으로 또 사회에 기여하는가. 가치. 그렇죠. 예, 사회적 가치. 그래서 뭐 착한 기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저희 민들레 마음을 사랑해 주시는 그 소비자분들께서도 이 제품 이면에 담겨 있는 이야기나 가치 이런 거에 공감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영리 기업들에게는 없는 좀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핵심 차별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대표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 생각난 건데 어떻게 보면 착한 소비라는 트렌드가 이 소셜 벤처 시대를 열어준 시장의 무브먼트? 그렇죠. 같이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 아이들의 그림을 가지고 정확히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오. 캐릭터 디자인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그 캐릭터를 만드는 건가요? 저희가 아이들을 작가님이라고 존칭하고 아이. 그림을 작품이라고 이렇게 존칭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작품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그 작품을 활용해서 저희가 캐릭터를 만들어요. 그 캐릭터를 가지고 저희가 뭐 일반 소비자분들을 대상으로 뭐 인형 키링이나 뭐 스티커 이런 굿즈들을 만들어 판매를 하기도 하고 캐릭터가 또 IP, 그러니까 지식 그 재산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뷰티, 패션, 엔터, 금융 이런 기업들이랑 같이 디자인 콜라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금을 만들어서 수익금 절반을 다시 어린이병원에 환원하는 식으로 네. 저희 선순환 구조를 그리고 있어요. 우리 어린 작가님들의 작품을 활용을 해서 IP 콘텐츠 비즈니스와 굿즈 비즈니스를 동시에 진행을 하시는 개념인 거네요. 예, 정확합니다. 어떻게 잘 팔리나요? 수익은 좀 어떠세요?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계셔서 예,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이었거든요. 되게 힘들다라고 하실까봐 사실 조마조마했는데 늘어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의미와 좋은 순환 구조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세팅을 하셨는데, 센터장님, 저희 이렇게 좋은 기업들, 소셜벤처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라던가 조금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서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도 소셜벤처 중에 이제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또 사회적 가치를 잘 창출하는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네. 교육 프로그램 혹은 컨설턴트를 연결시켜 준다거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그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SPC, 그러니까 네. 소셜 프로그레스 크레딧 이라고 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측정을 해보는 거죠. 네. 측정을 해서 그거의 일부를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보상을 직접 받아요, 기업이? 예, 그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 바로 시장에서 뭐 어떤 돈으로 환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어떤 보편적 기준을 가지고 측정을 하고 그것의 이제 일부를 그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SPC라고 하는데 뭐 사회적 경제센터에서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뭐 우수한 소셜 벤처들이 참여를 해서 스스로 어떤 사회적 가치도 측정을 해보고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 와, 저도 사실 창업신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걸 진짜 처음 알았어요. 대표님 알고 계셨어요? 이 자리에서 좀 더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거를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컨셉이 너무 특이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민들레맘 너무 좋은 일들 많이 하고 계시고 비즈니스 잘하고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소셜 프로그레스 크레딧을 어떻게 계산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민들레 마음은 이제 어린이들이 직접 그러면 그 제품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아파서 어떤 병원 치료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쵸. 그리고 그게 심리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매우 큽니다. 예. 단순히 어떤 환자로서 치료받는 거랑 민들레 마음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에 참여를 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비교가 될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것을 이제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심리적인 베네핏과 경제적인 베네핏 이런 네. 것들이 이 판단의 지표로 사용이 되는 거군요. 네네. 아직 정확히 뭐 측정을 해본 건 그쵸. 아니라서 이제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만은 심리 치료를 뭐 받는데 또 비용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일종의 기회 비용일 건데 그렇죠. 여기서 작가로서 참여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또 심리적 맞아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가지고 이제 정확히 측정을 해봐야겠죠. 대표님 이 프로그램 바로 지원하셔야 될 것 같은데, 크레딧을 계산해서 뭘 받는 데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끝나고 바로 사무실로 달려가서 이거부터 해야겠습니다. 매년 그 올해도 이제 처음에 연초에 공고를 내서 예, 그 신청 기업을 받아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 정했고요. 네. 그래서 그때 참고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소셜벤처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얻었는데, 대표님께서도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이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실 때도 있고,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던가 나는 이것만은 지키겠다라는 운영 철칙이라던가 약간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꼽자면 일반 영리 기업과 다르게 저희는 사회적 가치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돈을 어떻게 많이 벌까? 이런 고민도 당연히 기업으로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버는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랑 함께하는 뭐 대상자분들이랑 나눌까?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영리기업과 그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저희도 여러 지원과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민들레맘과 뭐 가치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홍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센터에서 저희 기업과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혜택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를 알게 되신 분들이 뭐 제품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콜라보 제안을 주시거나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착한 기업, 소위 말하는 이런 네.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성공 사례를 봤을 때는 해외에서 훨씬 많이 있잖아요. 이 성공 사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사실 패션 분야의 프레이타카 파타고니아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그 패스를 따라가는 소셜 벤처로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참고할 만한 해외의 성공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프라이탁 말씀 주셨는데 네. 그걸 제가 좀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 좀 드려보려고 해요. 너무 좋아요. 예. 프라이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소셜 벤처의 본질이 희생이 아닌 희소성에 있음을 증명한 또 사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단순히 산업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을 넘어 이를 디자인과 결합해서 세상에 단 네. 하나뿐인 제품이다 라는 이런 가치를 만들어서 젊은 세대를 열광시켰다 이렇게 평가를 받더라고요. 맞아요. 이 제품을 사면 이건 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경영 컨설팅 그룹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일반 기업보다 오히려 젊은 층으로부터 네. 인식을 받고 잘 시장에서 팔려가지고 영업 이익률이라 하죠. 그것이 일반적 기업보다 한 3.4%포인트 정도 더 높게 나왔다. 그래서 이런 수치를 봤을 때는 우리 손 대표님도 공감하시겠지만 단순히 우리 제품이 가치가 있다, 착하다 이런 것만으로 시장에서 지속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맞죠. 아, 이런 스토리가 있구나. 네. 그게 이제 지속 가능성에 좀 더 추가적 요인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 건 착하니까 사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 나온 프라이탁 같은 경우도 그런 하나의 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셜 벤처들이 착한 기업이라는 이제 프레임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임팩트 유니콘으로 성장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와,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임팩트 유니콘. 대표님 국내에서 가셔야죠. 임팩트 유니콘. 아, 그럼요.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팩트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쓰자면 사실은 투자 얘기를 놓칠 수가 없거든요. 임팩트 유니콘이 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성장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가 필요한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임팩트 투자라는 게 뭘까요? 그냥 일반 투자와 임팩트 투자는 뭐가 다를까요? 네, 제가 뭐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면 그냥 투자라는 것은 보통 지분을 구매를 해서 네. 그 회사의 어떤 지배권을 행사를 하는 거죠. 주주로서. 그렇죠. 그 결과물로서 영업이익이 남고 단기 순이익을 배당을 받죠. 뭐 배당을 받아서 수익을 취득하거나 혹은 그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 기업 가치. 예, 처음에 투자한 가치에 비해서 이제 지분의 가치가 올라가면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투자를 해서 수익을 득하는 원리인데 네. 임팩트 투자라는 것은 이 투자를 해서 어떤 임팩트, 사회적 가치의 리턴도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투자를 함으로써 얼마만큼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는가. 결국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함께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효능감을 느끼는 투자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임팩트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잘 아시는 기업 중에 가장 그 소셜 벤처 임팩트 투자의 성공 사례가 소카가 아닐까 싶은데 임팩트 투자라고 해서 수익률이 낮다 적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야는 확실히 아닐 것 같고요. 사실 해외에도 너무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장은 조금 늦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국내에도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대표님이 보시는 국내 좀 성공 사례 혹은 참고할 만한 선배 기업의 사례가 뭔가 좀 있을까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는 그 119 레오 사례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우리 그 소방관분들 있잖아요. 그런 방화복을 가지고 뭐 옷을 만드시기도 하고 가방을 만들거나 맞아요. 아니면 다른 잡화,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고 또 수익금을 가지고 소방관분들의 그 처우 개선이라든가 그런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그 프라이탁 말씀하실 때 119 레오가 좀 떠올랐습니다. 소방관 분들이 쓰시는 그 패브릭이 엄청 튼튼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품들도 굉장히 튼튼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 대화를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비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과연 이 소셜벤처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할까요? 소셜벤처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시장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특히 글로벌 임팩트 투자 시장이 약 지금
4.16조 달러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는데 달러 세계 시장에서요? 예. 소셜 벤처가 자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신뢰를 얻는 핵심 기업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그런 점에서 민들레 마음 같은 사례가 이제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중증 희귀, 난치 질환 환아들의 그림을 디자인 상품화해서 수익의 일부를 다시 환아와 가족들에게 환원하는 이제 이런 모델이 결국은 사회적 가치랑 경제적 성과를 어떻게 함께 공존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요. 실제 국내 소셜벤처의 7년차 생존율을 측정을 해보면 44.1%라 하더라고요. 보통 생각보다 높은데? 예. 보통 창업해서 3년이 이제 뭐 데스밸리라 해가지고 3년 내에 망할 확률이 매우 높고 그거 네. 버티기가 쉽지 않다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창업 기업보다 오히려 현저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민들레맘처럼 이제 소비자에게는 어떤 정서적 감동을 주고 투자자들한테는 지속 가능한 수익성과 어떤 임팩트의 어떤 회수 이런 걸 증명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 날수록 소셜벤처가 우리나라의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어떤 경제의 하나의 또 새로운 또 표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3년차 기준으로 일반 벤처 쪽에서는 한 10% 미만으로 보거든요. 3년 정도의 생존율이 와. 9% 전후로 보고 있는데 44%면 거의 오늘 진짜 소름 돋았어요. 약간 진짜요. 5배 정도 되는 비율인데 대표님은 지금 벌써 7년 차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7년 차의 소셜벤처 기업으로서 앞으로 네. 이제 국내에서의 소셜벤처의 방향성이나 시장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시나요? 사회가 계속 이렇게 급변하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마주할 텐데 그만큼 문제도 막 다양화될 거고요. 정부나 기업들이 뭐 미처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 문제도 많이 더 늘어날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 같은 소셜벤처들이 활약할 그 공간, 여지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다른 기업들이 이런 가치를 실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저희가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질병이라던가 가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소셜벤처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요즘은 말씀해주신 AI, 이 정보에서 오는 정보의 빈곤, 정보의 불균형 이것 때문에 또 오는 상대적인 멘탈의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정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좀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 민들레맘의 대표님과 저희 센터장님을 모시고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두 번째로 진행한 사장화 수다. 두 분 어떠셨나요? 두 번째인 만큼 좋은 스토리도 많이 들었고 앞으로의 스토리도 또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소셜벤처라는 부분이 네. 아직까지는 이제 대중적이지는 않은 측면이 있는데 그만큼 벤처가 결국은 모험적인 어떤 마인드를 장착한 기업가들이 나서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우리 국내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그 소셜 임팩트를 아주 모험적으로 전파하는 그런 또 선봉의 역할이 될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예. 웅장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네요. 대표님 어떠셨어요? 네, 소셜벤처 업계의 미래가 참 밝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예, 저도 그 업계의 플레이어 그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 경제와 가치에 대해서 수다를 떨어보는 시간 저희 사장화 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